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멀리 가는 향기 58 58년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8이라는 숫자를 끝에 붙이신 것 같고, 드디어 9살 인생의 끝이 왔네요. 나의 9살, 내 아이들의 9살, 내 손자들의 9살. 비교하면서 듣는 재미가 쏠쏠했네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움만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사람 한참 찾았네요. 박명이 바뀐 건가요? 네. 우선 공지를 올리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부 전달을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찾으신 것 같은데, 이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은 찾으시기 편하실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서 편하게 이제 업로드 되는 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멀리 가는 향기 58 님께서 꽤 자주 그래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댓글을 하나하나씩 읽을 때마다 이런 진심이 보이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정말 이 채널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힘을 얻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9살 인생 이제 예전에 올렸던 내용 이제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참 많이 봤어요. 한 2번, 한 3번 정도 본 것 같긴 한데, 많이가 아닌가? 뭐 하여튼가 사람마다 이 모두 9살이 있지만 같은 9살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뭐 시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가정 형편, 환경 등 뭐 그 누구도 같은 9살에 이렇게 시간을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말씀 멀리 가는 향기 58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9살, 그 9살이라는 시절은 참 그리운 것 같기는 해요. 학교를 갔다가 바로 나와서 친구들과 노는, 저는 제 시대 때는 이제 그 줄팽이 있죠. 줄팽이랑 뭐 미니카, 뭐 이게 좀 돈 있는 애들 보면은 막 미니카 트랙에다가 이제 막 돌리는데, 저희 때는 이 미니카가 그 트랙을 벗어나서 이게 날아가잖아요. 그게 빠름의 기준의 척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막 날아가면은 우와 막 대단하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롤러스케이트,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해서 이젠 일자로 있는 바퀴가 있는 게 아니고 4개로 이렇게 돼 있는 또 스케이트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타러 다녔었고, 네. 이젠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또 다른 놀이거리가 있으실 거고,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은 또 요즘에는 아무래도 게임이 좀 더 게임을 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상황이건 어떤 놀이건 간에 그 9살의
친구들과 놀던 그 기억은 참 그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1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8월 30일) 이 불행한 사람아, 너는 바보가 아니냐? 너 자신을 속이는 것 아니냔 말이다.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미쳐 날뛰는 격정을 어찌할 테냐? 이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오직 로테뿐이다. 내 상상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녀의 모습뿐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을 오로지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본다. 그러면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다시 그녀 곁을 떠나야 할 때까지 뿐이다. 아, 빌헬름. 어쩌자고 내 가슴이 나를 이렇게 몰아대는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녀 옆에 앉아서 그녀의 자태와 거동, 천상의 언어 표현을 즐기다 보면 오간이 점점 긴장되어 눈앞은 어두워지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마지막엔 마치 자객이 목을 조르는 것 같이 숨이 막힌다. 그러면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쳐 짓눌린 오간에 숨통을 틔워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혼란만 더욱 키울 뿐이다. 빌헬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 로테가 자기 손에 얼굴을 묻고 답답한 심정을 눈물로 달래는 비참한 위안조차 허락해주지 않을 때면 나는 어딘가로 떠날 수밖에 없다. 밖으로 나가 넓은 들판을 쏘다니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다음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길이 없는 숲을 뚫고 길을 내며 걷다가 산 울타리를 뚫고 가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다가 찔리기도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좀 풀린다. 그러나 조금일 뿐이다. 그러다가 지치고 목이 말라서 돌아오는 도중에 가끔 드러눕기도 한다. 때로는 한밤중에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 있으면 외딴 숲속에서 구부정하게 자란 나무 뜬걸에 걸터 앉아 물집 잡힌 발바닥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랜다. 기진맥진해서 쉬다가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 스르르 잠들기도 한다. 아, 빌헬름. 은둔하며 속지 않은 자의 외딴 작은 방, 염소톨로 지은 거친 옷과 가시 달린 허리띠는 내 영혼이 갈망하는 청량제다. 안녕. 이 비참한 상황의 끝은 무덤밖에 없어 보인다. 9월 3일, 나는 떠나야만 한다. 빌헬름, 흔들리는 내 결심을 굳혀주어서 고맙다. 로테 곁을 떠날 생각을 품은 지 벌써 2주가 되었다. 나는 떠나야 해. 그녀는 다시 시내에 사는 여자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알베르트는 어쨌든 나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9월 10일, 참으로 힘든 밤이었다. 빌헬름,
이제 모든 걸 다 극복해냈다. 로테를 2번 다시 보지 않겠다. 아, 친구야. 너한테 달려가 목을 껴안고 눈물을 쏟으며 환희에 젖어 내 가슴에 밀려드는 감정들을 토로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 앉아서 숨을 헐떡이며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린다. 해 뜨는 시간에 맞춰 마차가 오도록 해놓았다. 아, 그녀는 편안히 잠을 자면서 나를 2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빠져나왔다. 2시간이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내 계획을 뻥긋도 하지 않을 만큼 나는 꿋꿋했다. 세상에 그것이 어떤 대화였던가. 알베르트는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로테와 함께 정원에 나와 있겠다고 내게 약속했다. 나는 키 큰 밤나무 아래 둔턱 위에 서서 정겨운 계단과 조용히 흐르는 강물 위로 떨어지는 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자주 그녀와 함께 이 자리에 서서 그 장관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나는 정이 흠뻑 든 가로수길에서 오락가락했다. 로테를 알기 전부터 마음을 끌어당기는 어떤 신비한 힘에 이끌려 이곳에서 자주 발걸음을 멈추곤 했었다. 우리가 처음 안면을 텄을 무렵 피차 이 장소에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을 알고선 얼마나 좋아했던가. 이곳은 미술이 창조해낸 것 같이 지극히 낭만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다. 우선 밤나무 사이로 시야가 확 트여 있다. 아, 내 기억으론 내게 이미 상세히 얘기한 것 같지만 키 큰 너도 밤나무들이 벽처럼 사람을 에워싸고 이어서 조경수들로 인해 가로수길이 점점 더 어두워지다가 마지막엔 사방이 막힌 작은 빈터가 나타나는데 너무 고요해서 으스스한 기운이 감돈다. 어느 날 한낮에 처음으로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내 기분이 얼마나 고즈넉했는지 지금도 생생하다. 이곳이 앞으로 행복과 고통의 무대가 되리란 예감이 어렴풋이 들었었다. 대략 30분가량 이별과 재회라는 애달프고도 달콤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들이 둔덕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 전율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가 둔덕 위로 올라가자 수풀이 우거진 언덕 뒤에서 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지불신간에 어두컴컴한 정자에 다가갔다. 로테가 정자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알베르트가 그녀 옆에 앉았고 나도 앉았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불안해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그녀 앞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앉았다. 불안한 상태였다. 그녀가 벽처럼 늘어선 너도 밤나무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 눈앞에 둔덕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달빛이 연출하는 멋진 풍광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렸다. 정말로 멋진 광경이었다. 짙은 어둠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에 그 놀라운 광경이 더욱 멋지게 보였다.
우리는 잠잠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녀가 말했다. 달빛 속에서 산책하면 언제나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나요. 죽음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겠죠. 그녀는 장엄한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베르테르,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까요? 다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당신 예감은 어때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면서 대꾸했다. 로테,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다시 만날 겁니다.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빌헬름,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이별하기로 결심한 터에 그녀가 하필 그런 걸 물어야 했을까?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데 사랑했던 고인들이 우리에 대해 뭔가 아실까요? 우리가 잘 지내고 있고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느낄까요? 아, 조용한 저녁나절 어머니의 자식이자 제 자식인 아이들 사이에 앉아있고 예전에 아이들이 어머니를 둘러쌌듯이 저를 둘러싸고 있을 때면 항상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곤 해요. 그러면 그리움의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을 쳐다보며 기원한답니다.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제가 어머니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려다 보실 수 있기를요. 그분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게 그 약속입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요. 소중한 어머니, 어머니만큼 제가 동생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답니다. 동생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있어요. 아, 그보다 더한 것도 해주고 있어요.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사랑해 주는 게 그것이지요. 사랑하는 성스러운 어머니, 저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럽게 우시면서 아이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하느님께 간구하셨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아, 빌헬름, 그녀가 한 말을 누가 온전히 되풀이할 수 있겠는가? 생명 없는 차가운 문자가 어찌 천상의 꽃 같은 정신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알베르트가 부드럽게 그녀 말에 끼어들었다. 사랑하는 로테, 감정이 너무 고조되면 몸에 안 좋아요. 당신 영혼이 쉽사리 그런 생각에 빠진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발 부탁이니. 그녀가 말했다. 알베르트, 우리 두 사람이 자그마한 원탁에 앉아서 보낸 저녁 시간들을 당신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께서는 여행 중이셨고 우리가 동생들을 잠자리로 보내고 나서였지요. 당신은 자주 좋은 책 한 권을 가져왔지만 조금이라도 읽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의 거룩한 영혼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았나요? 아름답고 온유하며
쾌활하고 항상 활동적인 여인이셨죠. 제가 자주 침대에 엎드려서 어머니를 본받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로테, 나는 그녀 앞에 몸을 던져 그녀 손을 잡고 쏟아지는 눈물로 척시며 외쳤다. 로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머리 위에 임할 거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혼령도 그럴 겁니다. 그녀가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신이 알아도 좋을 만한 자격을 가진 분이셨지요. 나는 정신이 아늑해졌다. 나에 대해 이보다 더 훌륭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한창 때 세상을 떠나셔야 했어요. 막내 아들이 채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였지요. 병환이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차분하게 운명을 받아들이셨지요. 다만 자식들, 특히 막내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어요. 임종이 다가오자 어머니가 제게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방 안으로 데려왔지요. 아이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고 나이가 좀 든 아이들은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머니 침대에 둘러서자 어머니가 양손을 들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차례차례 입을 맞추고는 밖으로 내보낸 다음 제게 당부하셨어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다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러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내가 한 다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눈을 가지겠다는 약속이다. 네가 자주 이 어미에게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고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것을 감지했다. 동생들에게 엄마의 마음과 눈을 가져다오. 그리고 아버지는 아내의 성심과 순종으로 받들어라. 너는 아버지에게 위로가 될 게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셨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출타 중이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우리 자식들에게 숨기시려고요. 아버지는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심정이셨을 거예요. 알베르트, 당신도 그때 함께 방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발걸음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묻더니 당신을 가까이 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신을 바라보시고 또 저를 바라보셨지요.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하고 앞으로도 함께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리라는 확신에서 위안을 받은 차분한 눈길이었지요. 이 대목에서 알베르트가 로테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외쳤다. 우리는 행복하오. 앞으로도 행복할 거요. 평소 차분한 성격의 알베르트였지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베르테르, 그런 여인이 돌아가셔야 하다니요. 세상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어떤 것인지 때때로 생각해 보는데 아이들만큼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사람은 없을 듯 싶어요. 아이들은 검정 옷을 입은 남자들이 어머니를 들고 갔다고 돌아가신 후에도 오랫동안 슬퍼했거든요. 그녀가 일어섰다.
그 바람에 나는 퍼뜩 정신이 들었으나 충격에 휩싸여 그대로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그만 가요. 시간이 되었네요. 그녀는 손을 내빼려고 했으나 나는 더 꾹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서로 알아볼 겁니다. 저는 떠나렵니다. 제 의지로 떠나겠어요. 하지만 영원히 떠난다고 말해야 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잘 지내요, 로테. 잘 지내게, 알베르트.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녀가 농담조로 대꾸했다. 내일요? 나는 그 내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느꼈다. 아, 그녀는 내 결심을 모르는 채 내가 잡고 있는 자기 손을 빼냈다. 두 사람은 가로수길을 빠져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달빛 속에서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실컷 울고 난 후 벌떡 일어나서 둔덕 위로 달려가 아래쪽 키 큰 보리수나무 그늘 아래 그녀의 흰 옷이 희끗희끗 정원 문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두 팔을 한껏 뻗어 보았지만 그녀의 옷마저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네. 이별. 사람은 항상 이별을 하죠. 그리고 그 이별은 참 슬프게 다가올 때도 있고 덤덤하게 다가올 때도 있는데 보통은 아쉽고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이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전학을 자주 다녀서 친구들과 이별을 자주 했고 지금은 하는 일이 이제 어떠한 작품을 하게 되면은 그 작품에서 인연을 만나고 그리고 그 작품이 끝나면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되니까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젠 대부분의 인연들과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별을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것, 그게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만남은 설레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이별하게 되는 것은 참 많이 아쉽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별하지만 또 다음에 만남의 기약이 있으니까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